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 네. 오늘 어떤 숫자부터 꼽으셨어요? 오늘 27% 무당파층 숫자를 뽑았습니다. 무당파 27%. 네, 이게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네. 24일에서 26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인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27%를 꼽은 이유는 예년에 비해서 무당파층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때문에 꼽았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한테 이제 그 선거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앞섰는데 뭔가 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다가 뭐예요? 좀 느낌이 싸하다? 싸하다. 이길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셔서 예. 그런 배경이 이제 이 무당파층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무당층이라는 얘기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층. 그 사람들이 27%. 네네. 전년에 2월 달보다는 33%였었거든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뭐 많이 안 줄었네요. 한, 다른 조사, 네네. 갤럽 말고 다른 조사의 무당층은 어떻게 나와요? 다른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상당히 좀 많이 여기도 많이 준데 여기는 거의 10% 이하로까지 줄어 있어서 조금 근데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몇 달 전부터요. 네네. 갤럽 조사는 한 30% 가까이 되는 무당층이 나오고 네네. 리얼미터 조사는 항상 10 내지 15% 정도밖에 안 되는 무당층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 그런 경향인데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응답자 바이어스가 이 조사 회사 앞에 이제 밝히잖아요. 그때 이제 응답자들이 그 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따른 반응 그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여기 합니다. 갤럽인데요. 그러면 저 지지동당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진보층은 좀 갤럽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말을 안 하는 경향이 리얼미터인데요. 그러면 이거 나 진보 성향층은 조금 더 응답을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응답자 바이어스. 네. 네. 그래서 무당층이 좀 줄어든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숫자를 주목한 게 무당층이라는 거는 표심을 안 정했기 때문에 기권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2010년, 16년에 이 샤이 표심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10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한명숙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엄청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0.6% 차이 났었잖아요. 2016년 종로 때도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결국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는 층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과를 상당히 다르게 이끈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샤이 표심을 항상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조사 회사로서는 이게 아주 그냥 머리 아픈 요소이죠. 회사에 사활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신뢰도 부분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무당층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빅데이터 키워드 상으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연관어의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누구 찍는지 좀 지켜보는 추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는 여론조사 키워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요 의제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4가지 정도가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일 수 있고 남의 눈치 안 본다. 그리고 좀 정부에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 4가지가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 삐끗하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당층의 존재 때문에 격전지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이걸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 결과들을 보면은 수도권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거의 뭐 상당히 앞서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소스 조사 결과를 중앙일보 입소스 조사 결과 보면은 그게 24일, 28일 조사인데 500명 지역의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500명.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는 4.4% 포인트인데 대체로 민주당 후보가 한 9.5% 평균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역이 다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어디냐면은 종로, 그다음에 서대문과 광진을, 동작을, 강남가 이렇게 좀 동서남북 뽑은 건데요. 그래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무당파층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파층의 표심이 상당히 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후보들이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파층이 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번에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낭패 보겠네요.
진짜 저희가 제일 예측하기 참 힘들었던 게 어려운 2010년도 선거가 그때 막 반성 엄청 많이 했거든요. 틀려가지고. 네. 이번도 좀 비슷할 수가 그럴 있을 것 것 같죠? 같아요. 예. 참 그래도 어떻게든 실력 발휘해 보세요. 전민기 팀장 네. 주목한 숫자는 저는 7천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N번방, 또 조주빈, 박사방, 텔레그램 관련 기사가 어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7,018개 정도 써졌다라는 것이고요. 와, 기사 숫자가 예.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4.15 총선 관련 기사가 5,500여 개니까 훨씬 많군요.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언급량도 N번방 관련 언급이 179만 2천여 건, 총선 관련 언급량은 16만 8천 건이거든요. 10분의 1이네요. 예. 그래서 이 숫자에 제가 주목한 이유는 관련 보도 비중이 좀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뉴스가 사실은 가해자나 조주빈 성착취자들의 신상키에게 좀 집중된 건 아닌가. 예. 그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는 보도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쵸. 그 좀 약간 선정적 주제가 되니까 예. 기사도 너무 남발 이런 맞습니다.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좀 이 보도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 키워드가 좀 세밀화되거든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드는 형식이 되다 보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건 이제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키워드, 뭐 예를 들면은 아동,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이런 키워드들이 네. 사실은 그 SNS를 이용하는 몇몇 사용자들에 의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날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조주빈 얼굴, 가정 환경, 과거가 아니라 현재 퍼진 영상들에 대한 처리 대한 유사범죄 재발 막기 피해자 관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집중해야죠. 정치권이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좀 센세이션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무당파층은 또 저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파층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저런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선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투표장에 안 갈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도 커지죠. 있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총선 관련 언급은 지금 뭐 N번방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관련 검색어에 아까 여론조사가 빠지고 네. 네 가지 뭐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긴급 생계 자금, 재난 그 긴급 자금과 관련된 게 하나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N번방 관련된 게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거의 메가 이슈였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하면 사실은 이번 정부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라든지 몇 가지가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여당 입장에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무당층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 하나 삐끗하면 좀 다른 쪽으로 표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 감성어 비율도 25.9 대 40.3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나 뭐 지금 막말, 경제 위기, 뭐 꼼수,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 보이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부정 감성가 높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뭐 하나 이제 걸려고 준비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정치인들 막말 관련해서 또 하나 터지면 또 이런 것들이 다 투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래저래 이번 투표율은 많이 낮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도 한 50대 후반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60%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총선이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조금 낮아질 것 같아. 57 뭐 이 정도, 57, 8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투표 의향은 그 코로나 전국을 대비해서 투표할 거냐 그러면 좀 올라가더라고요. 코로나 전국인데 투표하겠냐 그러면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오는데 당위적으로 답변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회적 요망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당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이제 비례대표 관련한 그렇죠. 그런 것인데 열린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실 언급량이 상당히 높고요. 많죠. 긍부정 비율도 의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댓글들 보면은 사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열린민주당 찍자라는 식의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비율이 뭐 2에서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많고 언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훨씬 많고 많죠. 네. 그런데 이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열린민주당 아까서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한 4%에서 거의 10%까지 지지율은 비례 정당 투표할 때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예. 그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요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제 결집 효과 때문에? 결집 효과보다는 그 후보의 인지도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 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간다는 갈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게 제가 말한 이유예요. 결집 효과고. 그런데 제가 보는 이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선 주자가 없고 이 이제 선거 끝난 총선 끝난 이후에 이 당에 알겠어요. 어디로 갈 거냐 이 알겠어요. 문제 때문에 예. 그건 좀 흥미있는 포인트로 빅데이터로 세상을 주름 잡는 열린민주당 여론조사와 다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예. 보고요. 다음 전 팀장이 주목한 숫자 저는 100입니다. 지금 4인 가구 100만 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생계지원자금, 긴급 재난지원, 재난기본소득 관련 숫자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36,900여 건 언급이 됐어요. 관련해서 관심도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관어도 보면 뭐 소득 기준, 뭐 기본소득, 자영업자 예. 뭐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결국엔 어제 오늘 논란이 된 게 좀 기준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았다라는 아직 관련 결론이 안 이야기들 났죠.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감성어 부분인데 어때요? 긍부정 비율이 32.5 대 31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발표가 됐을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3대 3대 3 이런 네.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닌지 좀 판단하고 있는 과정. 애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 소장 마지막 주목한 숫자 77%인데요.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는지 경향신문과 매트릭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숫자가 상당히 높아졌네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용황 효과인지 좀 봐야 아니 되긴 근데 하지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예. 한 달쯤 전보다는 훨씬 엄청 높아졌죠. 올라간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27일, 28일 날 1,000명 대상 전국 1,000명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갔고 이 그 긍정 평가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쳐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정부가 처음에 코로나 대응할 땐 좀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한 51%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러다 신천지 일어나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좀 낮아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예, 지금은 이제 77. 예, 이제 글로벌의 어떤 국제적 지원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바로 인해서 그거예요. 예, 예. 미국이나 유럽 국가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우린 높다. 잘하는 거다. 예, 이거 예,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재난소득,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당파층에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 또는 이제 지역 화폐를 어떻게 줄 것인가 예. 그게 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100%다 주느냐? 우리 정부는 일단 70%만 주기로 했는데 그럼 그 70%를 소득만 갖고 따지느냐? 재산 소득도 함께 따지느냐? 네. 이거 민감한 거거든요. 그 지금 4인 기준인데 네. 1인 2인 가구도 많잖아요. 1인 가구는 40만 원이에요.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이렇게 되는 근데 겁니다. 이게 보니까 시에서 주는 거, 도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거 다 합산하면 합산 받을 수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뭐 네. 어디 포천인가 어디는 200몇만 네. 원 받는다던데요. 네, 합산해가지고. 280인가 300까지 받을 네, 수 있다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어디 살아요? 저는 이제 지금 상암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굉장히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오히려 되게 높더라고요. 어쨌든 네. 지금 정부가 빨리 이거는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할지.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논란은 커지고 그럼요. 예. 그러면 여론은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지금 포퓰리즘이랑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지급 대상이 그래도 70%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애매하게 걸려서 부정 비율을 높인다 한들 사실 70%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쪽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빅데이터 상에서는 큰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좀 불안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제 기초소득 뭐 이런 거는 이제 임시 방편적인 예, 거고 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 없나요? 참 흥미로운 게 의외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보다 어떤 경제 상황이나 나의 어떤 일자리에 관한 불안감 관련 키워드는 오히려 비율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고.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